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예, 영지대 박정호 교수님 소개는 이미 해드렸습니다만 네. 잘 다녀 있어요?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반바지 안 입고 오셨어요? 아까 눈물이 댓글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걸려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뭐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별명을 하나 지어봤는데 아, 뭔가요? 워낙 셰프라고. 네. 셰프요? 아, CF, CF. C, 콘사이스, 핵심을 잘 짚어서 예. E죠. 그다음에 이지, 쉽게, 예. funny, 재밌게. 괜찮아요? 너무 좋네요. 경제 셰프 예. 박정호. 고맙습니다. 이거 어디 인용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진짜로요. 경제 셰프로 갑니다. 그러면 제 지향점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올 때는 꼭 선물 사오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환율에 대해서 좀 짚어볼 텐데요. 예.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육박하고 있다고요? 네, 많이 맞습니다. 올라간 거잖아요. 달러를 뭐 강달러, 킹달러 이런 표현도 막 쓰던데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 약한 나라들, 미국보다 이런 나라들 비싼 걸리잖아요. 지금 네. 일본, 우리 굉장히 비싸게 걸렸다고 하던데 요거 좀 자세히 짚어보죠. 그러니까 지금 강달러, 그러니까 달러 강세는 전 세계적 현상인 거죠? 네, 우리나라뿐만 맞습니다. 아니라 다 그런 거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이거 올해 연말까지는 이 현상이 오히려 더 심화되거나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 가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건 무엇보다 미국의 기준금리 기조인데요. 요즘 들어서는 뭐 미국의 연준의 발언들이 뭐 연초는 뭐 한 3-4번 이상 내리겠다 뭐 이런 발언이었다가 네. 이제는 내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매파적인 성향의 연준 위원들은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 아예 올리자. 예, 오호. 이게 너무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라고 네. 하면서 발언 수위가 더 고강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들 속에서 미국 내에서도 달러 강세의 기조가 계속 공고히 되고 있고, 그리고 화폐 가치라는 것은 다른 나라 화폐와의 상대적인 교환 비율인데 다른 나라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질 요인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연초 대비 유럽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들이 높아지고 실제 어려워지면서 네. 유럽도 내국 유럽 내에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먼저 금리를 낮췄어요. 그럼 미국은 금리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유럽은 금리를 낮췄으니 유로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으니 당연히 달러 가치는 더 올라가는 거고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EU 집행위원회에 있는 EU 의회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 성향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이 당선되면서 이거 EU가 단일 목소리로 연대하면서 공고화된 체계가 점점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EU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지면서 당연히 유로화도 가치가 또 떨어지는 요인이 작용돼서 이렇게 달러 강세가 더 높아졌고요. 네. 그다음 또 엔화인데요. 일본은 지금 중앙은행이 엔화를 방어하기도 실질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형국까지 가고 있다라는 걸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금융회사들은 자신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엔화 환율대에서 벗어나면 환차손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차손을 입지 않기 위해서 해칭이라고 하는 금융적 방법으로 본인들이 환율이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 방어해야지 이런 나름대로 금융 수단을 동원하는데 그걸 동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질 것도 가능하고 우린 거기에 맞춰서 이미 투자를 다 해놨다. 이런 정도까지 된 거거든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도 엔화 약세를 더 방어할 개연성도 좀 줄어들었고 일본 엔화도 더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또 중국인데요. 중국은 이제 물가는 잡았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잡았는데 중국 내수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경제 부양하기 위해선 중국 내부의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특히 한국과 일본이 수출 어떻게 보면 경제 국가들인데 엔화 가치 떨어지고 원화 가치 떨어지니까 중국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상실됐잖아요. 우리도 위안화 절하하겠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달러 빼고 나머지 주요 국가들의 화폐들이 다 방어도 못하거나 더 떨어지는 형국이 되니 연말까지 달러는 더 달릴 가능성이 높다. 좀 전에 우리 조윤주 캐스터와 미국 대선 네. 바이든하고 트럼프 얘기를 했는데 어떤 전망이냐면 미국 물가를 잡아야 바이든한테 기회가 있다 이런 네. 전망도 하던데 미국 경제가 너무 잘 나가서 그런 거죠?
네. 문제는. 이것도 좀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가 선거와 관련돼서 잘 나가는 요인부터 먼저 예. 말씀 주셨으니까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지금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다른 경제 정책을 하고 있어요. 아 서로. 예. 연준은 법으로 주어진 숙제 있잖아요. 예. 물가 잡아야 예. 예. 된다. 그럼 물가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서 약간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서 그렇죠. 즉 예. 경기를 예. 약간 망가뜨려서 예. 예. 그래야 물건 찾는 사람 줄어드니까 물가를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든 입장에선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연준에서 경기를 망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금리를 올려놓고. 야, 니들 내 낙선 운동하니? 이 꼴이 된 거죠. 예. 미국 대선 선거 6개월 앞두고 종합주가지수 상향 그리고 경기 좋아지면 무조건 재선에 당선되는 건 그렇죠. 불문율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하고 있는 고금리 기조로 경기를 조금 위축시키는 효과를 본인이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재정 적자로 돈을 쓰고 있는 규모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보다 돈을 더 쓰고 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도 끝났는데. 엄청 풀구나. 예, 엄청 풀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미국이 국채 발행해서 돈 써가면서 경기 부양을 미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그 국채를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국채를 제일 많이 사주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네. 원래는. 네. 근데 일본이 엔화 가치가 또 너무 떨어지니까 본인들이 그 가지고 있던 미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시중에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미 국채를 사줘야 될 사람이 미 국채를 팔아버리면 네. 미국 정부 입장에선 야, 너 내 국채 안 사고 뭐 하는 거야? 이 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실제 자넷 옐런 장관이 일본 재무상을 비롯해서 일본 정부에 미 국채 매도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몇 번이고 부정적인 시그널을 강하게 줬어요. 내 국채 사야 될 사람이 내 국채를 팔고 있으면 어떡하냐. 너 혼난다. 그런 거죠. 진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엔화 가치를 더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 국채 팔아서 달러를 시장에 뿌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엔화 더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되는 게 미 정부 때문이고요. 하나 좀 더 근원적인 얘기 드리면. 저는 원래 뭐 저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음모론 이런 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개되어 있는 전 세계적인 상황은 음모론으로 어느 정도 설명해도 경제적 맥락이 맞아요. 아 그래요? 어떤 네. 거예요? 재미는 있으실 겁니다. 펀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뭐 코로나 끝나고 나서 미국도 자국 물가가 너무 튀어오르니까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0%대에서 5%까지 올려놨죠. 많이 올렸죠. 이렇게 그 고금리로 올려놓으니까 당연히 강달러, 킹달러가 돼버려요. 그럼 미국의 달러 가치가 강해졌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중진국, 신흥국의 화폐 가치는 떨어졌다는 얘기고 중진국, 신흥국의 환율이 엄청 올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중진국, 신흥국의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중진국의 물가는 더 올라가게 돼요. 중진국도 석유 사올 때 달러 필요하고 식량 사올 때 달러 필요한데 그 달러가 더 비싸졌으니 당연히 수입해오는 물가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물가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미국이 그 자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신흥국의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작용을 선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흥국의 물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 신흥국 국민들은 자기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 올라갔으니까 더 올랐으니까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럼 소비가 더 줄어요. 그리고 신흥국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의 모든 빚, 부채를 다 합쳤을 때 달러 빚이 40%예요. 그런데 그 달러 빚은 대부분 기업이 얻어 쓰잖아요. 그럼 신흥국 기업들은 그 달러빚 갚으려면 강달러니까 부채가 더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 신흥국 경제는 물가 올라서 개인 소비 줄어서 경기 위축되고 또 신흥국 경제는 강달러 기조로 기업들의 부채가 늘어서 기업들 투자가 줄고 신흥국 경제는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신흥국 화폐 가치는 더욱더 취약해지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지니까 미국 달러에 대한 회귀 현상과 미국 내부로 자금이 들어가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 이렇게 신흥국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마지막 최종 대부자로 찾아가는 국제기구가 IMF잖아요. 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거나 신청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됐냐 하면
예전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IMF에서 차관을 제공한 국가가 총 94개국이 되고 우와, 있어요. 그렇게 네. 많아요? 이게 어떤 숫자냐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려워서 IMF 외환위기 네. 경험했었을 때 그때를 우리는 아시아 외환위기라고 네, 부르거든요. 네. 그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전 세계 경제가 출렁거려서 IMF에 구제금융 신청했던 국가가 52개국이고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IMF 달려가서 저희 돈 좀 꿔주세요라고 했던 국가가 66개국인데 지금 현재 IMF에 달려가서 저희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나라가 90개국이 넘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100개국이 넘을 네.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이 강달러 기조로 인해서 신흥국가, 저개발 국가는 훨씬 더 취약해진 상태고요.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IMF의 구제금융을 다 네. 신청했다 해도 네. 과언이 아니고 지금 당장 국가 부도 직전에 그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런 논쟁의 여지가 있는 국가들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네. 터키, 파키스탄, 이란,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필리핀, 스리랑카도 다 위험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 패권을 가지고 미국이 그러니까 좀 헤게모니를 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네. 음모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찌 보면요. 아니 미국의 국력이 옛날 같지 않고 네. 자꾸 약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달러의 가치도 좀 떨어지는 거 네. 아닙니까? 사실 어느 나라 화폐 가치는 그 나라 국력에 비례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미국이 예전과 같은 절대적인 패권 국가가 아니면 미국 달러 가치가 조금씩 약해질 거라는 장기적인 추세로 그렇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그걸 완전히 뒤엎었어요. 왜 그러냐? 전 세계가 달러 기반의 경제로 바뀌어 버렸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집에서 재미있는 영화 하나 보려도 달러 내야 돼요. 넷플릭스, 네. 디즈니 플러스, 아하. 애플 TV. 네. 전부 이제 예전에 우리 80년대, 90년대는 수십 년 내면 끝났거든요. KBS, MBC, SBS 등등. 근데 이제는 달러 내야 돼요. 그런 게 그래서 있구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온라인화가 돼 버리면서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서비스 거기에 의존한 생활상 네. 이게 공고히 되다 보니까 달러의 쓰임이 더 보편화돼 버렸고요. 사실 지금 우리도 지금 달러 하고 있는 거죠. 벌고 있는 거죠. 유튜브. 결국 CBS도 어떻게 보면 외화 벌고 있는 회사가 돼 버렸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지금 달러 기반의 세상으로 바뀌어 버리는 게 코로나 때문이에요. 그 점은 진짜 완전히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 네. 지금 유럽 EU 얘기하니까 한때 EU하고 미국하고 비등비등해졌었잖아요. 지금 네. 다시 격차가 벌어져서 네. 미국이 훨씬 잘 나가더만요. 그렇죠. 야, 참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때그때 참 많이 달라집니다. 그나저나 일본은 옛날에 그 플라자 합의 네. 한번 환율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또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사실 미국하고 일본이 지금 악어와 악어새 관계이기도 합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미국이 경기 부양할 때 국채 사줬던 대표적인 최우방 국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계속 사줬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가 됐냐면 일본 중앙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부, 이 국부의 90% 이상이 미국 국채가 돼 버렸어요. 아니 달러도 좀 사놓고 유로화도 좀 사놓고 금도 좀 사놓고 미 국채도 사놓고 이래야 좀 포트폴리오를 정상적인데 해야지. 포트폴리오를 네. 해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90% 이상을 전부 미국 국채로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와가지고 국채 더 사라고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 난감하지만 또 일본도 미국과 또 얽히고 설킨 게 많잖아요. 그럼요. 안 사줄 수도 네. 없고 하여튼 일본이 지금 고민이 너무 많은 상황이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하여튼 뭐 일본이 이번에 미국에게 국채 더 사준 대가로 나중에 뭘 받아올지 저도 지금 궁금해요. 네. 일본 사람이 공짜로 해주지는 않죠, 절대. 절대 그런 거 없죠. 분명히 뭘 세상에 받죠. 문제 없어요. 그럼요. 네. 그게 괜히 우리나라가 피해를 안 봐야 되는데. 저도 그런 거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네. 어쨌든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 상황에? 예, 사실 우리나라 한은도 아마 저 뭐 고민이 이창용 깊겠다. 네. 하는 총재도 머리가 아마 아파 돌아가실 거예요. 일단 내수 경제는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런 걸 생각했었을 땐 금리를 조금 낮춰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뭐 소상공인들 또 맞아요. 기업 부채들 맞아요. 네. 자꾸 연체율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도산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 한은의 첫 번째 숙제는 일단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네.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좀 물가 천천히 잡으면 안 되냐고 자꾸들 그러시는데 참 안타깝게도요. 송구한 말씀이지만 물가는 천천히 잡을 수 없다라는 게 이미 많은 이론에서 확인이 그 됐어요. 경험도 그렇고. 그렇죠. 예, 예. 그냥 고물가가 고착화돼 버리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어떻게든 조금 경제에 뭐 좀 힘을 빼더라도 이걸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발언의 수위를 제가 짐작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은은 2% 물가 상승률을 기준점으로 물가 관리하겠습니다가 뭐 법으로 명시된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예. 2.3% 정도까지만 돼도 내가 금리 낮출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는 아유 2%대까지 내려오기까지 기다리기에는 좀 많이들 부담스러우실 것 같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의 그다음 고민은 뭐냐 하면 지금도 환율이 1,400원대를 넘나들고 있는데 내수 경제에 조금 걱정돼서 금리를 낮춰버리면 환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는 요인을 우리가 스스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환율이 뭐 1,400원대 이상에서 그냥 계속 뛰어노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이건 국가 경제에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제일 큰 부담은 또 역시 우리나라도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석유 사올 때 더 많은 돈 들이고 식자재 사올 때 더 많은 돈 들이니 물가 더더욱 잡기가 어려워지는 형국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딜레마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신흥국들, 중진국들, OECD 국가들 대부분이 미국 금리가 좀 하루라도 좀 빨리 낮아지기를 바라는 아주 공통분모의 상황인데 제가 이제 마지막 음모론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요. 항상 큰 위기에 본인들이 돈 적자 출혈 지출 많이 했잖아요. 그럼 국부가 많이 유실됐는데 그걸 다시 돌려놔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될 줄 알고 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지만 이 국부가 쉽게 돌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네라는 걸 알게 된 게 있어요. 이렇게 위기 뒤에 달러가 초강세가 되니까 신흥국 국가들 중에서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뭐 디폴트든 모라토리엄이든 이런 걸 선언하거나 그거에 준하는 외환위기 등을 경험하는 국가들이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들 국가에 알토란 같은 매물들이 헐값에 나와요. 그 나라의 대표적인 맞춰놓은 건물이 아주 싼 값에 나온다든가 그 나라의 아주 내노란 금융회사라든가 엄청난 제조 경쟁력을 가진 회사들이 싸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그때 줍줍한다고 하죠. 줍줍해요. 그리고 다시 경기는 언젠가는 또 봄은 오니까요. 그때 죄값 받고 다시 엄청난 수익으로 파는 걸로 적지 않은 돈을 벌어들였던 게 미국 경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고금리 기조가 더 간들 미국이 굳이 뭘 손해보지?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그걸 업무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동의합니다. 네. 우리 IMF 감사합니다. 났을 때도 왜 그런 얘기들 많이 사실 나왔잖아요. 많았죠. 광화문 일대 대표적인 빌딩이 전부 다 해외 국부 펀드가 매입했었고 그러다가 아주 비싼 값에 다시 한 몇 년 지난 뒤에 되팔았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다 아는 뭐 론스타니 뭐 이런 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미국은 하여간 이 달러를 통한 갑질 일종의 금융 갑질이 심해요. 네. 그나저나 이 기조는 좀 이어지는 거죠? 당분간? 예, 저는 미국 어쩔 수 없이? 대선 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는지 선거 뒤에 달러 기조의 변화에 대해서 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료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재밌겠다고. 봤는데 변화 없다. 아 없어요? 예. 어떻게 보면 재선된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경우에는 원래 그 달러 기조가 더 공고히 돼요. 약세였을 땐 더 약세 계속되고 강세였을 땐 더 강세가 계속되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기조가 재선된 대통령이니까 네. 자기 정책을 계속 네. 고수해야 되고 이제 내가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걸 하기 위해서 그 기조가 공고히 되는 경우가 있고 트럼프는 여러 가지 지금 뉘앙스를 봤을 때 달러 강세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의 정책들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 이후에도 강달러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 같네요. 야, 걱정이네. 오늘도 역시 이 박정호 교수의 참 쉽고 간명하고 재밌게 설명하는 거 제가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모론 음모론 셰프. 재밌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음모론이 아니라고 저는 저도 생각하니까.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미국이 그런 의도가 있어요 분명히. 약간 깡패 같은 면이 있긴 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예, 자기들도 어려우니까. 우리도 힘을 꼭 키워야 돼요. 자, 제가 경제 셰프라는 별명 붙여드렸는데 지금까지 경제 셰프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